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둘 다 장가 보내고 며느리까지 본 사람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명품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놈의 명품 때문에 혼쭐이 났던 경험이 있어 사연을 써보네요. 전 아들 둘이 있고 남편과는 20년 정도 살다가 사별했습니다. 막내 고등학생 때 갑작스럽게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지금은 둘 다 가정을 꾸렸는데 특히 막내 장가 보내고 아주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둘째가 인물이 엄청 잘났어요. 키도 크고요. 자랑하는 건 아니고 그 좋은 인물 때문에 노심초사하며 키웠거든요. 대학 막 들어가더니 패션 모델을 하겠다고 그쪽을 기웃거리는 거였죠. 큰애는 차분하고 조용한 반면 둘째는 친구도 많고 유행을 엄청 따랐어요. 안 그래도 조마조마했는데 덜컥 모델 하겠다고 했을 때 속 꽤나 썩었습니다. 남자는 일단 먹고 사는 걸 해결해야 평생 아쉬운 소리를 안 하고 살 텐데 난데없이 연예계 쪽을 기웃거리니 속이 타더라고요. 그런데요, 학생 신분에 모델한다고 몇 년 고생하더니 갑자기 군대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갔다 와서는 회계사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작정하고 공부를 파고드는데 그런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시간은 좀 걸렸지만 노력한 만큼 시험을 잘 봐서 합격도 하고 순조롭게 취업도 했죠. 좋은 아가씨 만나 장가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취업하고 1년 뒤에 덜컥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좀 내주세요. 제가 결혼이라는 게 하고 싶어졌거든요. 만나는 애 소개시켜 드릴게요. 결혼?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갑자기 무슨 결혼이야. 가만히 있어봐. 어떤 아가씨인데? 너 잘 알아보고 만난 거야? 아주 기가 막힌 애를 만났다니까요. 뭐하는 아가씨인데? 너 설마 연예인 만나는 건 아니겠지? 엄마는 그쪽 싫다. 그런 줄 알아. 아들 외모가 잘나도 엄마로선 걱정되는 게 많았습니다. 워낙 노는 걸 좋아하는 애다 보니까 배필로 어떤 애를 데려오려나 솔직히 염려스러웠어요. 그런데 이런 반전이 없었습니다. 아주 조신한 아가씨를 데려왔는데 처음부터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첫인상부터 합격이었어요. 착실하게 공부해서 대학 졸업하자마자 은행에 취업했더라고요. 대학도 장학금 받으며 다녔다고 하고요. 한마디로 성실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놓일 수가 없었죠. 아들은 예비 며느리 마음씨에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외모도 외모지만 겉멋들고 허영심 가득한 여자들이랑 차원이 다르다면서 침을 튀겨가며 자랑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창민이 너부터 겉멋은 안 들었는지 허영심은 없는지 점검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제 가정 꾸릴 건데 정신 좀 차리라고 한 소리 해줬죠. 엄마 아들을 뭘로 보고? 나 정신 차린 지 꽤 됐는데 우리 어머니 모르시나? 두고 보세요. 이쁜 각시랑 멋들어지게 잘 살 거니까. 그 멋들어지게가 문제다 이 녀석아. 남의 집 귀한 딸 눈물 쏘게 하지 말고 잘 살아. 제 아들은 회계사, 며느리는 은행원이니 둘 다 돈 관리 잘하겠다 싶었고 그래서 걱정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둘이 결혼할 때 양가에 손 안 벌리고 자기들 힘으로 했어요. 큰아들 결혼할 때는 이것저것 많이 해줬죠. 반면 둘째네는 지들이 힘 합쳐서 결혼을 해내더라고요. 제 친구들 다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시선도 받았어요. 마냥 좋아하고 있는데 제 여동생이 정신이 번쩍 드는 얘기를 해주네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은 세상 돌아가는 일도 잘 알고 아주 눈치가 빠삭해요. 만나서 혼사 치른 얘기 나누는데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언니, 이제부터 진짜 잘해야 된다. 큰 며느리 앞에서 둘째 며느리 대놓고 칭찬하고 그러면 안 돼. 나중에 큰 며느리한테 구박받지 않으려면 조심해.
차별이라니. 내가 그런 사람이니? 별 걱정을 다 한다 넌. 그건 언니 마음이고 큰 며느리 입장은 다를 수 있어. 작은 며느리가 은행 다니고 공부도 잘했다며. 근데 큰 며느리는 지금 뭐해? 결혼하고 5년 동안 무슨 자격증 공부만 내리 한다고 하지 않았어? 큰 며느리 있는 데서 작은 며느리 칭찬하지 마 절대. 괜히 둘 사이 나빠지고 시어머니 가운데 두고 삼각관계 된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우리 큰며느리는 결혼하고 바로 아이가 들었었거든요. 아기 보며 편하게 지내도 될 텐데 자격증 공부를 한다고 진을 빼더라고요. 근데 가만 보니까 자격증을 따서 꼭 뭘 하고 싶은 건 아닌 것 같았죠. 공부하느라 힘들어 죽겠다. 애기 좀 봐달라. 미래에 유망한 분야라서 지금 자격증을 꼭 따놔야 된다. 안달복달을 하고 재료비가 필요한데 큰애가 돈을 안 준다고 저한테 손 벌릴 때도 있었고요. 앓는 소리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전 들어줬습니다. 경제적 여유도 있었고요. 막내 고등학생 때 사별했는데 남편이 번 돈이 꽤 됐어요. 그걸로 소위 말하는 건물주가 돼서 애들 공부도 다 시켰고 지금도 월세 따박따박 나오고요. 그래도 저 사치라는 건 모르고 살았어요. 꼭 필요한 물건만 사고 외식도 가급적 안 합니다. 그건 남편이랑 살 때 들인 버릇인데 몸에 배어 편하기도 하고 혼자 사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제가 아플 수도 있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돈은 넉넉히 모아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낭비라는 건 모르고 살았죠. 명품? 그런 건 전 하나도 모르고요. 큰 며느리는 그런 집안 사정을 잘 알고 있었죠. 애들 어릴 때 한 동네 살던 집 딸이거든요. 제가 돈 좀 있다는 걸 아는 큰 며느리는 저한테 못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우리 둘째 장가들기 전까지는 외며느리로 아주 이득을 톡톡히 봤죠. 김치며 반찬도 제가 해주고 용돈도 두둑하게 줬으니까요. 손주 봤을 때는 차 한 대도 뽑아줬습니다. 근데 딱 거기까지지 큰며느리한테 과한 기대를 하거나 바라는 건 딱히 없어요. 그런데 웃기는 건 둘째 혼사 앞두고 큰며느리가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주실 수 있어요? 말해봐라. 뭔데 그래? 저 동서 앞에서 위신 좀 세워주세요. 솔직히 좀 걱정돼서 그래요. 동서가 저 무시할까봐. 미리미리 위계질서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이. 위신? 위계질서? 그런 게 왜 필요해? 서로 배려하면서 잘 지내면 되지. 아니요. 동서로 들어올 사람 무지 잘났다면서요. 직업도 탄탄하고 똑똑하고. 저 애만 키운다고 무시하면 어떡해요? 게다가 전 좋은 대학도 안 나왔고 걱정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벌써 서운하다고요. 어머님이 동서만 예뻐할까 봐. 어머머? 얘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그런 사람이니? 어? 몰라요. 저 이쁨 받는 외며느리였는데 이제 그 자리 뺏기는 것 같아서 벌써 서운해요.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소리였어요. 저 머리털 나고 사람 차별하고 그런 적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0년 넘게 절 겪어본 며느리라는 애가 그런 소리라니 황당하더라고요. 듣던 큰아들이 저 대신 뭐라고 한 소리 했습니다. 미정이 넌 진짜 왜 그러냐? 어머니가 어디 그럴 뿐이셔? 넌 도대체 언제 철드냐? 애 엄마가 돼서도 할 말 못할 말 못 가리고 앞이 캄캄하다. 속으로 생각했죠. 제 동생이 틀린 말은 안 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둘째 며느리 드리고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며느리 열었던 시어머니 자리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둘이니 망정이지 셋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니까요. 큰 며느리 앞에서는 둘째 칭찬 절대로 안 하고 둘 다 똑같이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히려 큰 며느리가 더 저한테 친한 척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참 황당한 상황이었죠. 둘째 며느리는 모든 게 낯설고 어색할 텐데 큰 며느리는 일부러 그러는 건지
우리만 아는 얘기를 꺼내지를 않나 유난스럽게 애교를 떨더라고요. 위계질서 세워달라고 동서가 무시할까봐 겁난다고 선수치더니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한 번은 가족들이 다 집에서 저녁을 먹은 날이었어요. 큰며느리가 다음날 아침 전화를 하더니 둘째 며느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제 주신 김치 진짜 맛있더라고요. 익으면 더 맛있겠어요. 그러냐? 맛있게 먹어. 다음엔 열무김치랑 파김치도 담가줄게. 근데요, 어머니, 어제 동서는 김치 안 가져갔죠? 조금만 달래서 배추김치만 조금 덜어줬다. 걔네는 둘 다 직장 생활하고 집에서 밥 먹을 일이 없으니까 그런가 보지. 아유, 우리 어머니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셔. 앞으로는 동선에 반찬 주지 마세요. 받기 싫다는 거잖아요. 저야 며느리 된 지 오래됐고 어머님 음식 좋아하지만 동선은 싫을 수 있지 않겠어요? 내색은 못하고. 어머니 그 생각까지는 못하셨죠? 내가 알아서 할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오전에 미용실 예약을 해놔서 나가봐야겠다. 네, 어머니 잘 다녀오시고요. 앞으로 김치 저희만 주세요. 네? 전화를 끊고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큰며느리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눈에 빤히 보였죠. 아이고, 앞으로 이런 전화 많이 받겠다 싶었습니다. 한편으론 걱정도 됐죠. 큰며느리 얌체짓에 둘째 며느리가 마음이라도 상하면 어쩌나 하고요. 근데 이게 웃기더라고요. 한 명이 아무리 들쑤셔도 당하는 쪽이 무시해버리면 그만 아니겠어요? 둘째 며느리는 의외로 우직하더라고요. 생긴 건 둘째가 더 새침하게 생겼는데 성격은 오히려 털털한 편이었죠. 그래서 별탈 없이 2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젊을 때 아이를 하나라도 낳아서 키웠으면 좋겠는데 둘은 직장 생활만 그저 열심히 하더라고요. 한번 넌지시 물어는 봤죠. 그랬더니 딩크는 아니고 아이는 3년 후에나 생각해 보겠다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더 말 안 했습니다. 다만 집 문제는 좀 신경이 쓰였어요. 결혼하고 2년을 꽉 채우면 지들끼리 구했던 전셋집 계약이 만기가 되잖아요. 그 사이에 전셋값이 많이 올랐고요. 결혼할 때 지들 모은 돈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집을 산다고 하면 보태줄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며느리한테 물어봤어요. 그래, 집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아예 매매할 집 보러 다니고 있니? 그런데 아주 놀랄만한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어머니, 저희 월세집 구하려고요. 뭐? 월세? 웃고 있던 며느리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들이랑 돈 관리도 따로 하겠다는 거였어요. 월세 반반씩 내고 생활비도 똑같이 절반씩 내면서 통장 관리도 각자 하고요. 제가 너무 당황하다 보니 표정 관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며느리는 울면서 저한테 연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속 시원히 얘기 안 하는데 저는 짐작가는 게 있었죠. 무엇보다 며느리가 결혼해서 속 썩고 사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고 되려 미안했어요. 놀라시게 해서 죄송해요. 아유, 아니다. 니들이 다 이유가 있으니 그렇게 했겠지. 그래, 알겠다. 며느리와 헤어져 집에 가는데 속이 벌렁거리고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았죠. 일이 이렇게 된 건 며느리 탓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들은 사실 미래를 준비하기보다 현재를 즐기며 살자는 주의거든요. 며느리는 노후를 위해서 모으고 아끼며 살자는 신조고요. 둘째 며느리는 하고 다니는 차림새도 수수하고 장볼 때 하는 행동을 보면 1,000원 한 장도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돈에 관해선 야무지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 놓고 있었는데 통장을 각자 관리하고 전세도 빼고 월세로 들어간다니. 제 생각에 돈은 며느리가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아들은 대학 때부터 취미를 다양하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다 돈을 엄청 들이붓는 취미 생활이었어요.
자전거를 타도 여러 개, 개중에 비싼 고급은 꼭 있었고, 낚시, 캠핑을 해도 관련 용품을 죄다 사서 쓰더라고요. 요새 말로 뭐에 꽂히면 물불 안 가리고 돈을 쓰곤 했죠. 그런 아들이니 똑부러진 며느리 만난 것도 반가웠고, 취미 생활한다며 낭비하는 꼴도 이제 그만 볼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집어를 못 주는 모양이네요. 며느리가 자세히는 말을 안 하는데 창민이가 돈을 물 쓰듯 쓰는 것 같았죠. 둘 사는 거 간섭할 생각 없지만 문제가 있다면 내 아들이 원인이지 싶었어요. 속이상의 목욕 가방 들고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여기 쿠폰 끊어 다니는데 남편과 사별하기 전에는 꿈도 못 꾸던 일이었죠. 찜질하고 뜨거운 욕탕에 푹 몸을 담갔다 나오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몸도 가뿐했어요. 사실 창민이가 돈 씀씀이가 큰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상 떠난 남편의 영향이 컸죠. 애들 아빠는 창민이 고등학생 때 한겨울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이 사람은 다시 없을 수전노, 말하자면 돈의 노예였습니다. 한 푼도 안 쓰는데 익숙하고 가족한테는 인색한 사람이었어요. 평생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린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돈 쓰는 게 무슨 죄인인 것처럼 가족들을 들들 볶았죠. 남편에게 돈이란 벌어서 무조건 모으는 거였습니다. 쓰면 죽을 죄를 지는 거였고요. 쌓아놓은 돈 문지기처럼 지키면서 일만 지독하게 하더니 한겨울 썰렁한 사무실에서 허망하게 가버렸네요. 심장마비였고 한밤중에 쓰러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차디찬 사무실에서 쓸쓸히 떠났죠. 난방비 아낀다고 손이 곱을 정도로 추워도 버티던 사람이었거든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남편과 살던 때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애들하고는 꿈도 못 꾸고 매달 받는 생활비 아끼고 아껴가며 궁핍하게 살았어요. 저축한 돈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도 못했지만 주변 사람들 말로는 남편 사업이 무척이나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애들이 허름한 옷 입고 다니는 거 보고 다들 놀랐죠. 시장에서 값을 깎고 또 깎고 먹성 좋은 남자애들 고기 3번 먹을 거 한 번으로 줄이고 간식 찾는 애들한테는 무슨 보릿고개 넘는 것처럼 죽도 부지기수로 끓여 먹였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돌아오는 건 면박뿐이었어요. 전 일요일 저녁마다 남편한테 가계부 검사를 맡았습니다. 남편 앞에 있으면 전 돈만 쓰는 사람, 꼭 죄인이 된 기분이었죠. 50원이 비잖아. 어디서 구멍 났는지 샅샅이 살펴봐. 못 찾으면 알아서 해. 다음 달 생활비에서 그만큼 깔 거야. 그리고 여기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너무 해퍼. 다음 달에 깎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여보, 안 돼요. 애들 키가 훌쩍 커서 겨울에 입을 겉옷 하나씩 필요해요. 또 물가도 올랐고요. 내가 뭘 그렇게 해프게 썼는데요. 50원은 기억나요. 애들이 떡볶이인지 붕어빵인지 먹는 데서 줬어요. 돈이 땅 파서 나오는 줄 알아? 이 삼시세끼 밥 먹었으면 됐지 무슨 간식이야. 겉옷? 사내 애들은 좀 춥게 키워도 돼. 내가 직원들한테 물어봐서 구해다 줄 거니까 옷 같은 거 행여 살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남편은 돈 앞에서 체면 같은 건 없었어요. 부하 직원들 안 입는 옷 얻어다가 애들 입으라고 줬고 창민이는 이걸 진절이 나게 싫어했습니다. 저나 큰아들은 힘들어도 참고 견뎠는데 창민이는 아니었죠. 머리가 굵어지더니 아버지랑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얜 그때나 지금이나 남들 하는 건 다 하고 싶어 했으니 더 힘들었을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였나 하교하자마자 씩씩대면서 이러더라고요. 엄마, 나 시계 새로 사줘야 돼요. 줄이 사가서 끊어졌단 말이야. 이거 처음부터 너덜거리는 거 억지로 차고 다녔다고. 그리고 워크맨 갖고 싶어. 반 애들 다 있는데 나만 없어. 저녁 때 아버지한테 워크맨 사달라고 말할 거야. 아유, 창민아, 그건 좀 이따가 말씀드리자. 엄마, 겁나서 그래? 내가 말할 거야. 혼나도 내가 혼날 거고. 우리 반 영웅이가 그랬어. 아버지 무지 돈 잘 번다고.
근데 우리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야 하냐고. 나도 소세지 먹고 싶어. 생일날엔 케이크도. 다른 애들처럼 게임팩도 갖고 싶다고. 우리 왜 안 되는 건데. 나 아버지 진짜 싫어. 창민이는 겁도 없이 아버지한테 사고 싶은 물건, 그게 필요한 이유를 당당히 말하고는 했습니다. 되든 안 되든 부딪혀보는 게 사나이라면서 남편한테 엄청 혼나면서도 그 기세를 꺾지 않았죠. 남편은 창민이의 당당한 요구를 매번 잔인할 만큼 꺾어놨어요. 고생 모르고 자라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못한다고 커서 뭐가 되려고 허무맹랑한 소리만 하고 사냐고 밤이 새도록 잔소리를 듣고 벌을 받아야 했죠. 애가 갖고 싶은 걸 얘기만 꺼내도 그토록 난리였으니 제가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잠 줄여가며 부업을 해서 애들 간식도 사주고 창민이 유행하는 것도 몰래 사주곤 했습니다. 창민이는 저한테 고마워하면서도 그런 생활을 지긋지긋해 했죠. 아버지 같은 사람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돈만 지독하게 벌 거면 혼자 살지 왜 결혼하고 자기를 낳았냐고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어느 날은 창민이가 저한테 하소연하는 걸 남편이 듣게 됐어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야? 지금 창민이 너 우는 거냐? 이놈의 자식이 머리에 똥만 채우더니 이제는 질질 짜. 너 종아리 걷어. 아니 엎드려 뻗쳐. 고생 안 시키고 편하게 키웠더니 심약한 거 봐라 이거. 당신은 집에서 애 어떻게 키운 거야? 아이 창민이 너 이리 안 와? 아버지 그만 좀 하세요. 제가 잘못한 일에 왜 엄마 탓을 하는데요. 때리세요. 때릴 거면 저만 실컷 때리시라고요. 아버지는 돈밖에 몰라요. 가족들이 행복한지 불행한지 밖에서 무슨 소리를 듣고 다니는지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중학생인 창민이는 사춘기를 참 힘들게 보냈고 아버지와의 갈등이 조금 잦아진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를 떠나보낸 거였어요. 감수성 예민한 창민이는 아버지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이후 즐길 건 즐겨야 한다고 죽으면 다 소용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미래보다 중요한 건 현재라는 말도 자주 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에야 드러난 재산은 제 예상을 훨씬 넘더라고요. 남편은 막대한 돈을 쌓아두고 있었고 전 그 돈으로 건물을 샀어요. 사놓고 편하게만 지낸 건 아닙니다. 계단 청소, 화장실 관리 제가 다 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따고 건물 관리에 필요한 공부를 열심히 했죠. 사람 쓰는 일이 생겨도 제가 먼저 나섰어요. 제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에는 지출을 막으려고요. 그렇게 지금까지 아들 둘 뒷바라지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동생을 만나 창민이네 일로 심란한 마음을 털어놓게 됐어요. 애가 결혼하고도 생각 없이 사는 것 같다고 지금이야 능력 있고 젊지만 세월이 지만 비켜가는 것도 아닌데 돈 모을 생각을 통 안 하는 것 같다고 하니까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어이구 언니 요새 애들 다 그런다우. 아낄 줄 모르고 쓸 줄만 알아. 창민이네는 창민이가 그러지? 그 또래 여자들도 장난 아니래. 모을 줄은 모르고 팡팡 쓰는데 그거 다 카드로 긁는다는 거야. 남들 하는 건 다 해야 하고 꿀리면 안 되고 어쩌겠어? 시대가 그런 걸. 동생은 의외로 쿨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인다. 둘째네 집도 못 사고 빚만 잔뜩 지는 거 아니냐. 혹시라도 부부 사이 안 좋아질까 봐 걱정된다 했더니 절 혼내네요. 창민이 걔가 코 흘리게 어린애야? 결혼하고 마누라도 있겠다. 좋은 직업도 있는데 설마 빚잔치야 하겠어? 걔 원래 유행 좋아하잖아. 내비둬 그냥 눈칠끔 감으라고. 창민이가 몇 살인데 그렇게 안달복달해? 결국 전 둘째 내외한테는 더 말도 못하고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네는 월세에 들어갔고 그때쯤 전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개모임에서 해외여행을 가게 된 거라 서울 오면 가보기로 했죠. 애들 말 들어보니 평수 넓은 곳으로 구했더라고요. 창민이 취미용품이 많고 그걸 다 집에 둬야 하니 좁은 집은 안 되겠더래요. 평수도 넓고 채광도 좋다고 해서 그러냐고 하고 말았어요.
그게 지들 집이면 얼마나 좋아요. 능력도 되는 애들이 알뜰하게 모아 집부터 살 것이지 속이 상하긴 했습니다. 제가 여행을 간 사이 큰애네를 집에 초대했더라고요. 아들 둘이 우애가 그런대로 좋은 편입니다. 너희들끼리 먼저 집들이 하라고 하고 전 여행 마치고 돌아왔죠. 짐을 풀고 있는데 큰며느리한테 연락이 왔어요. 엊그제 둘째내서 밥 먹고 왔다는 얘기를 하는데 큰며느리 목소리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뭔가 말하고 싶어 죽겠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면서 꺼내는 말이 둘째 며느리가 사치를 한다는 거였어요. 전 깜짝 놀라 물었죠. 걔가 무슨 사치를 하니? 너 누구 얘기하는 거야? 네 동서? 네, 어머니. 제가 엊그저께 서방님네 갔잖아요. 거기 방이 3개인데요. 안방 말고 큰 방에는 서방님 취미용품 가득 쌓여 있고 제일 작은 방이 있더라고요. 거길 제가 화장실인 줄 알고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요, 거기 글쎄 명품 가방이 천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명품? 진짜야? 네, 제가 명품 가방을 동서처럼 막 사진 못해도 관심은 있어서 조금 아는데요. 아주 그냥 몇백만 원짜리부터 몇천만 원짜리까지 없는 게 없더라고요. 믿어지세요? 동서 그렇게 안 봤는데 완전 뒤통수죠. 완전 유행템으로만 쫙 깔아놨다니까요.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거라더니 옛말 그런 거 하나도 없죠, 어머니? 이건 또 무슨 소린지. 아들이 사치를 부려도 며느리가 잡아줄 줄 알았는데 며느리까지 그런 사치를 부린다니 하늘이 노랬죠.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큰애가 더 신나서 떠들었습니다. 은행에서 오래 일하면 월급 만만치 않죠? 동서 그 돈 서방님처럼 펑펑 쓰는 거 아닐까요? 부러워 죽겠어요. 저는 그렇게 쓸 돈도 없는데. 아, 제 얘기 오해는 마시고요. 그냥 그렇다고요. 그럼 끊을게요, 어머님. 숨이 턱 막히고 목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둘째 내외를 어쩌면 좋을지 아직 애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돈 다 쓰다가는 길거리에 나앉는 건 아닌지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 당장 다음 날 둘째네를 찾아갔습니다. 미리 말하면 숨겨놓을까봐 불시에 들이닥쳤어요. 며느리는 퇴근해서 쉬고 있었고 아들도 모처럼 일찍 왔더라고요. 저 왔다고 둘이 저녁을 차리네 어쩌네 하는 동안 집 구경 좀 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르는 척 큰며느리가 말한 작은 방도 가봤죠. 갔더니 명품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 다리에 힘이 쫙 풀리더라고요. 큰며느리 말처럼 천지에 깔린 수준은 아니었고 8개쯤 있었습니다.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아주 이름 있는 것들이었고 문도 달린 투명한 장에다가 가방들을 모셔놨더라고요. 둘째 며느리가 가방을 얼마나 좋아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제 눈으로 보니까 더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죠. 얘네는 둘 다 아무 생각이 없는 철부지들이었습니다. 저는 저녁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작정하고 애들한테 한 소리를 했어요. 내가 싫은 말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걱정돼서 한마디 해야겠다. 너희 언제까지 월세 살 거니? 돈은 안 모아? 에? 아이, 우리 어머니 오늘 왜 이러실까? 저희들이 알아서 할게요. 창민이 너 흥청망청 취미생활하면서 노는 거 언제까지 할 거야? 버는 건 어려워도 없어지는 건 금방이야. 정신 좀 차려라, 응? 내가 걱정돼서 그래. 하도 답답해서 하는 소리다. 제가 굳은 표정으로 말을 하니 며느리가 민망한지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아들은 대번에 기분 나쁜 표정을 짓고요.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뭐가 나빠요? 사람 한 치 앞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너는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평소 화낼 줄 모르는 저도 이 순간만큼은 못 참겠더라고요. 며느리 앞에서 다 큰 아들 등짝을 때릴 수도 없고 열불이 났습니다. 아버지도 돈만 벌다가 그거 한 푼도 못 쓰고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그렇게 살길 바라세요?
너는 그때가 언제라고 아직도 그 소리냐? 여지껏 똑같은 얘기를 하면 그게 앵무새지 사람이야? 아무튼 나는 너네 월세 사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서 속이 상해 죽겠어. 돈 무서운 줄 알아야지. 너희 매달 저축은 얼마나 하니? 엄마 너무 선 넘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만하세요. 이 사람도 있는데. 아들은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고 며느리는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그 이후 둘째 아들과는 냉전이었어요. 큰며느리 전화가 몇 번 왔는데 일부러 안 받았습니다. 눈치가 빠삭해서 둘째네엔 다녀왔는지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했겠지만 제가 미주알 고주알 얘기해야 하는 입장도 아니고요. 창민이는 아들 둘 중에 딸처럼 애교 있고 자상한 편입니다. 종종 전화해서 뭐 하시냐 물으면서 챙기곤 했는데 연락을 뚝 끊으니 그것도 허전하고 심란하더라고요. 친구들을 만나도 재미가 없고 좋아하는 꽃을 봐도 예쁘지가 않고요. 결국 전 병이 났습니다. 잠도 안 오고 소화도 안 돼서 병원을 찾았는데 거기서 글쎄 안사돈을 만나게 됐어요. 둘째 며느리의 친정엄마요. 만난 곳이 병원이다 보니 안녕하시냔 소리가 나오다가 말더라고요. 안사돈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여기 내과 오셨어요? 네, 소화가 안 돼서요. 어쩐지 잠도 안 오고요. 서로 예약한 진료 보고 병원 앞에서 다시 만났는데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근처에서 차를 마시자고 했습니다. 원래 안사돈이랑은 처음부터 말이 잘 통했어요. 사별에 혼자인데다 나이도 동갑이었고 키 몸무게도 비슷했거든요. 전 둘째네 때문에 속상한 건 쏙 빼고 얘기를 나눴죠. 가까이서 보니 안사돈 행색이 좀 초라했습니다. 얼굴도 수척하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어디가 불편해서 병원 오셨냐고 물었죠. 전 불면증에 소화 불량으로 힘들어서 왔다고 하면서요. 사실은 제가 MRI를 찍어야 되는데 부담스러워서 그냥 나왔어요. 아유, 의사가 하라는 건 웬만하면 그냥 하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을 수도 있다니까요. 네, 저도 그러고 싶은데 형편이 좀. 그나저나 잠을 못 주무셔서 어떡해요. 사람이 잠을 못 자면 병이 나게 되던데요. 안사돈은 말을 돌리는 것 같았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생활이 어려우신 것 같았어요. 몸이 아파 다니던 일도 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보기가 부담스럽다고 하시는데 일정한 수입이 없으신 게 큰 걱정으로 보였죠. 같이 저녁도 먹고 싶었지만 안사돈이 피곤하신 것 같아 차만 마시고 헤어졌어요. 안사돈을 보니 둘째 며느리가 다시 보이더라고요. 친정엄마는 생활비 걱정에 병원에서 검사도 안 받고 가시는데 명품을 사드리고 그걸 옷장 안에 모셔두다니 기가 막혔습니다. 부부도 비슷한 성향 가진 끼리끼리 만난다더니 며느리도 참 문제다 싶었어요. 명품 가방 그거 하나만 팔아도 돈이 꽤 된다던데 친정엄마 아파서 병원 다니는 걸 며느리가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볼 수도 없었죠. 여전히 창민이한테는 연락도 없고 약 먹으며 지내는데 큰며느리한테 또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빅뉴스예요. 그 소식 들으셨어요? 서방님 원룸 보러 다니신대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창민이가 지 형한테만 얘기한 걸 큰며느리가 어떻게 알아나 보더라고요. 멀쩡한 신혼집을 두고 원룸을 알아보러 다닌다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큰며느리 앞에서는 놀란 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나도 알고 있다고 둘러댔죠. 큰며느리는 제가 알고 있다고 하니까 김이 센 것 같았어요. 아셨어요? 전 또 모르시는 줄 알고 전화 드렸죠. 어머니, 걱정 많으시죠? 아무리 서방님이 유행을 따른다고 해도 그런 것까지 따라할 줄은 몰랐네요. 그것도 동서 몰래요. 그래. 예,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나는 아무 걱정 안 한다. 승민이 어린이집에서 올 시간 안 됐어? 1시간 남았어요. 어머니,
전 그 얘기 듣자마자 깜짝 놀랐잖아요. 둘이 이혼하는 줄 알고요. 땡! 이혼이라니? 아이고 깜짝이야. 귀청 떨어지겠어요. 근데요 어머니 아무래도 수상해요. 서방님이랑 동서 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도 서방님 말만 100% 믿지 말고 한번 알아보세요. 동서도 속꽤나 썩겠어요. 서방님 보통 내기 아니네요 정말.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푼수같이 웃는 큰며느리를 혼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발이 막 떨리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예상조차 할 수가 없었죠. 전셋집에서 월세로 가더니 이번엔 멀쩡한 집 두고 원룸을 구한다는 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됐죠. 둘째 며느리한테 물어보면 좋겠는데 창민이가 자기 아내 모르게 진행한다고 하니 그럴 수도 없었고요. 전 여동생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큰며느리가 말하는 요새 유행이 뭐냐고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요새 젊은 남자들 중에 아지트라는 걸 두는 경우가 많대요. 집 말고 원룸 잡아두고 거기서 주식 투자도 하고 친구들도 마음대로 부르고요. 한마디로 속 편하게 놀려고 따로 방을 구해놓는다는 거였죠. 참 팔자 좋은 얘기였습니다. 창민이 이 녀석 할 수만 있다면 저 패고 싶었어요. 이걸 작은 며느리가 알면 둘 사이가 어떻게 될지 그것도 걱정이었고요. 결국 전 둘째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점심 먹자고 불러내서 물었어요. 원룸 구한다는 얘기 들었다고 뭐하는 짓이냐고 그랬더니 아들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자기 감시하는 거냐고 어떻게 알았냐고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도 않는데 저도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전세 빼고 월세집으로 간 마당에 또 원룸을 왜 구해? 철 좀 들어라 창민아. 집을 사도 모자랄 판에 있는 돈을 왜 그렇게 쪼개는 거야? 또 이러시네. 아시잖아요. 저 취미 많은 거. 혜수가 싫어하고 신경 쓰니까 거기다가 제 물건도 갖다 놓고 싫어고 그러는 건데 왜 그렇게 과민 반응하세요? 얘가 지금 가정 꾸린 어른이 맞는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결국 아들이랑 입씨름만 실컷 하고 돌아왔습니다. 도무지 말을 들어먹어야죠. 아무리 세상이 변했기로써니 내 집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같은가요? 집 살 생각은 안 하고 놀궁리만 열심히 하는 아들. 진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둘째 며느리한텐 티도 못 내고 안절부절 못하다가 안사돈에게 연락을 했어요. 모자란 아들한테 딸 시집 보낸 안사돈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고 신경도 쓰여서요. 지난번 만났던 찻집에서 보자고 해놓고 만났어요. 그리고 병원 앞으로 모시고 가서 오늘 만나자고 한 진짜 이유를 말했죠. MRI 검사 받으시자고요. 당장 오늘 검사가 어려우면 이걸로 병원비 하시라고 봉투에 돈도 넣어드리면서요. 안사돈은 깜짝 놀라 펄쩍 뛰셨죠. 한사코 신경 쓰실 것 없다는 안사돈은 오히려 저를 설득했어요.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러시면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딸 사위한테도 면목 없고요. 그리고 저 이제 서울 떠납니다. 시골로 가려고요. 시골로요? 서울에서 평생 살지 않으셨어요? 친구도 친척도 다 여기 있을 텐데 외롭지 않으시겠어요? 그야 그렇죠. 그래도 먹고 사는 일이 걱정인 것보다는 외로운 게 낫겠다 싶어요. 내려가면 생활비 걱정은 더니까요. 안사돈은 노후 준비가 전무한 상태였죠. 지금 당장 쓸 돈도 다 떨어지신 모양이었어요. 병원비, 약값으로도 돈이 많이 나갔고요. 악착같이 버티던 일도 몸이 버텨내질 못해 그만두신 거였습니다. 지인이 부추 농사를 짓는데 거기서 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려간다고 하셨어요. 말하자면 숙식을 해결하면서 일을 하실 참이었답니다. 지금 사는 집도 반지하 월세집이고 툭하면 물새고 고장이 나 살기 힘들다고 하셨고요. 그게 다 바깥 사돈이 돈을 흥청망청 써서 그렇다며 안사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렇게 돈을 잘 쓰는 양반이었어요. 뭐든 고급을 좋아했죠. 호텔 커피 좋아하고 한우도 제일 좋은 거
늘 그렇게 고급을 찾았어요. 그러니 돈이 나만 나나요. 늙어서 어쩌려고 저러나 했더니 홀랑 저 세상 가버리대요. 본인은 좋았을 거예요. 있는 돈에다 빚까지 져서 실컷 돈 쓰고 갔으니까요. 근데 남겨진 전 사는 게 쉽지 않네요. 남편 살아있을 때 더 죽자 사자 돈을 모았어야 했는데 후회가 많이 되네요. 알고 보니 사돈네는 저희랑 반대의 경우였어요. 바깥 사돈께서 흥청망청 돈을 잘 쓰셨대요. 도가 지나쳐 있는 돈은 다 써야 직성이 풀리셨답니다. 안사돈은 애들 젖먹이 때부터 일을 나가셨대요. 번 돈은 다 생활비로 쓰고 빚까지 갚느라 저축은 꿈도 못 꾸셨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 며느리가 철이 일찍 들었다고 대학도 다 장학금 받으며 다녔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딸한테 미안한 마음도 크다고 어릴 때 뭣도 부리고 놀러 다녀야 하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20대를 보냈다고 안타까워 하셨죠. 명품 하나 모르고 돈 쓸 줄도 모른다면서요. 제 인생의 보람은 우리 딸밖에 없어요. 사위도 정말 잘 봤고요. 어쩌면 그렇게 아들을 잘 키우셨어요? 사돈 보면 부러운 게 참 많습니다. 속으로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딸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안사돈이 안쓰럽고 사위 잘 봤다고 고맙다고 하시는데 제가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안사돈은 제 손을 잡더니 사위 마음 씀씀이에 감동했다고 눈물까지 글썽이셨죠. 전 상상도 못할 얘기를 들었어요. 알고 보니 창민이가 구한다는 원룸은 안사돈을 위한 거였습니다. 장모님 어려운 사정을 알고 편히 머무실 곳을 구하는 거였죠. 아내 모르게요. 뭐에 맞기라도 한 것처럼 뒤통수가 얼얼했어요. 안사돈은 고개를 푹 숙이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미안합니다. 귀한 아들을 사위로 주셨는데 그런 고생까지 시키고 제가 면목이 없어요. 저 그 원룸 받을 수 없어서 부추농장에 가기로 했어요. 딸로도 모자라 사위까지 어렵게 번 돈으로 저까지 챙기게 할 순 없네요. 그 원룸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나는 신경 쓰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그 원룸 제가 들어갈 일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세요. 혹시나 언짢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사돈. 제가 너무 초라하게 살죠. 어안이 벙벙했죠. 창민이는 괜한 오해를 받은 거였어요. 생계가 어려운 장모님 도우려다 저한테 된소리를 맞은 거였네요. 얘도 참 그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 상의라도 할 것이지 짐작하기로 자기 아내가 혹시라도 무시당할까봐 염려한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절 못 믿은 게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고 장모님을 배려하느라 그런 것 같았어요. 갑자기 막혔던 속이 쑥 내려가면서 눈시울이 시큰해지더라고요. 돈, 그놈의 돈이 뭔지 나를 제대로 잡고 창민이한테 사과하고 애들 무거운 마음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전 고민하다가 가족 여행을 준비했어요. 바쁜 애들 다 같이 여행하자는 말도 잘 안 떨어졌지만 용기를 냈죠. 비용은 내가 다 부담할 테니 다 따라오라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큰며느리는 좋다고 따라오고 둘째네는 하루씩 휴가를 내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여행을 갔어요. 이틀째까지 신나게 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고 손주 재롱도 보고 스트레스 풀었고요. 둘째 며느리는 지역 특산물이나 기념품 가게에 가서 뭘 사지는 않고 구경만 열심히 하더라고요. 스카프랑 곶감 상자에서 눈을 못 떼는 것도 봤습니다. 한편으론 며느리도 짠했어요. 안사돈 말대로 남들 놀 때 못 놀고 뭘 마음 놓고 사본 적이 없어서 명품에 욕심이 생겼나 그래서 지금 그렇게 명품 가방을 모셔놓고 사나 측은했습니다. 여행 오는데 멋도 좀 부리고 명품 가방도 들고 올 것이지 에코백 하나 달랑 메고 온 것도 눈에 걸렸고요. 여행 마지막 날 밤 분위기 좋을 때 얘기를 꺼냈습니다. 창민이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내가 오해했다, 창민아.
그 원룸, 너 혼자 실컷 놀려고 구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장모님 거기서 지내시라고 했다며? 니네 사는 집이랑도 가깝고 재래시장도 가깝던데 위치도 아주 딱이더구나. 네 안사람 위해서 그런 거지? 우리 아들 속 깊은 마음 몰라줘서 미안해. 아들은 깜짝 놀라서 절 보더니 며느리와 눈을 못 마주치더라고요. 전 그동안 제가 오해했던 거랑 안사돈 만나게 된 일을 꺼냈습니다. 큰아들 내외도 있으니 둘째 며느리 자존심 안 상하게 뺄 건 빼고요.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더니 조용히 우네요. 창민이가 입을 열었죠. 들통났네. 끝까지 날라리인 척하려고 했는데 혜수가 밤낮으로 울잖아요. 장모님 먼데 가서 고생하신다고. 몸도 편찮으신데 자주 찾아뵙지도 못한다면서. 하나밖에 없는 와이프가 슬퍼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본 건데 형이 배신할 줄은 몰랐네. 형이 현숙님한테 말하고 형수님이 어머니한테 말한 거죠? 이 집에는 비밀이 없다니까. 작은 며느리는 눈물을 철철 흘리더라고요. 제가 며느리 손을 꼭 잡고 토닥여줬습니다. 아까 뚫어져라 봤던 스카프랑 곶감 상자도 꺼내줬어요. 며느리가 안 사돈 사드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뒤에 나오면서 사뒀었거든요. 이제 우리 다 한 가족이니까 기쁜 일, 슬픈 일 다 나누면서 살자고 어려운 일에 혼자 고민하지 말라고 말을 건넸죠. 그랬더니 지켜보던 큰며느리가 질투가 났나 봅니다. 난데없이 명품 가방 얘기를 꺼내는 거였어요. 누구보다 당황한 건 저였죠. 어머머 동서, 그 작은 방에 명품 가방 말이야. 벽 한쪽에 쭈루루 전시까지 해놨던데. 그거 살 여유는 있으면서 친정엄마 원룸 구해줄 생각은 못했어? 좀 앞뒤가 안 맞는다. 어머니는 동서 검소하다고 만날 칭찬만 하셨는데. 큰며느리 빼고 다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 작은 며느리가 오히려 웃더라고요. 아, 그거요? 다 가품이에요. 진짜 따라한 가짜요. 뭐? 그게 다 가짜라고? 한 8개쯤 되지 않았어? 몽땅 다 가짜였어? 네, 저 명품에 관심 없어요. 심지어 그 가짜도 중고로 산 건데 다들 진짜로 하셨구나. 말하자면 가짜 중고 제품이고 값도 얼마 안 해요. 일부러 잘 보이게 둔 건 다 이유가 있었어요. 창민 씨가 돈 아낄 줄 모르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달라는 대로 다 주면 다 써버릴 것 같고 저 나름대로 머리를 써봤죠. 명품 가방 비싸게 주고 산 것처럼 하고 그 돈을 모아뒀어요. 그렇게 모은 돈 조금씩 떼서 친정엄마도 드리고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며느리 말이 끝나자마자 전 만세를 불렀네요. 알터니가 쑥 빠진 것처럼 속이 시원해서요. 창민이도 큰 소리로 웃고 큰며느리만 얼굴이 벌개져서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그러더니 둘째한테 가짜 명품 안 쓸 거면 차라리 자기 달라고 하는 거 있죠. 둘째는 또 순하게 형님 갖고 싶은 거 있으시면 가져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품질이 별로라고 바느질도 엉망이고 들고 나가면 티가 금방 날 거라고 하니까 큰며느리 입이 삐쭉 나와가지고 됐다네요. 실은 큰며느리 명품 가방 한두 개 있습니다. 어쩌면 더 있을지도 모르죠. 제가 결혼할 때 하나 사주고 큰아들이 아기 낳을 때 사준 걸로 알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큰며느리야말로 명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동서 앞에서 체면 차리는지 됐다고 하길래 저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다들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둘째 며느리만 따로 불렀어요. 둥글레차 한 잔 타주면서 아까 못했던 얘기를 꺼냈죠. 안사돈이 병원에서 MRI 찍는 것도 마다했던 얘기도 하고 생활이 얼마나 어려우시냐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이런 일로 며느리 흠잡을 일이 없다고 안심시키면서요. 제 진심이 전해졌는지 며느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을 이어갔네요. 안사돈이 얘기한 것보다 훨씬 바깥사돈의 기행은 도를 넘을 정도였어요. 며느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밥하고 살림할 줄 알았대요.
안사돈이 새벽같이 일을 나가 노점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박안 양반은 부잣집 자제였는데 집안 망하고 난 뒤에도 남의 밑에서 일은 못하고 여기저기서 돈 빌려 흥청망청 써댔고 친척들도 돈 때문에 다 등을 돌렸대요. 그 와중에 우리 며느리는 공부가 살 길이다 생각해서 장학금 받으며 대학 다녔고 은행에 졸업 전에 입사도 했고요. 우리 창민이 만나고 처음으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옷도 입어보고 했다고 하네요. 말하자면 제 아들이 첫사랑인 셈이었어요. 아들이 잘생긴 데다 씀씀이도 큰 것 같아서 헤어지려고 했는데 정이 깊게 들어 청혼하는 걸 받아줬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후에는 제 아들 돈 쓰는 버를 고치려고 무진 애를 쓰고요. 그 대목에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네요. 작은 며느리에 대한 제 생각이 꼭 맞아 떨어져서요. 전 결혼해서 편안하게 사는데 엄마만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져요. 아버지가 진빚 갚느라 고생만 하시고 과일도 좋아하시면서 제가 사드리면 아낀다고 못 드시다가 쏙히세요. 제가 용돈 드려도 지나보면 제 통장에 다시 들어와 있어요. 딸한테 신세지기 싫다고요. 다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이에요. 어려서는 진짜 많이 원망스럽더라고요. 이제는 세상에 안 계시지만 얘기 듣는데 저도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전 그랬죠. 나는 딸이 없어서 며느리를 딸같이 대할 줄은 모른다. 근데 며느리도 가족이다. 네가 마음이 아픈 일 나도 외면할 수 없다고 안사돈 건강이며 생계 해결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요.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고맙고 미안했겠죠. 말 안 해도 그 마음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동생이 찾아와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창민이를 오해했던 일이며 며느리랑 얘기 나눈 것까지 다 털어놨어요. 동생은 저한테 진짜 진심이냐고 안사돈 도와줄 마음이 어디서 우러나오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같이 나이 들어가는 처지에 돈 없어 고생하시는 거 솔직히 안쓰럽다. 내가 옛날에 고생하던 시절 떠올라 외면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며느리 속이 편해야 아들이랑 사이도 좋을 거고 그냥 마음이 그렇게 끌린다고 대답했어요. 며칠 후 전 둘째 내외한테 아이디어 하나를 냈습니다. 제 시골집에 안사돈이 머무는 게 어떻겠냐고요. 돌아가신 제 엄마의 시골집을 갖고만 있었는데 거기가 서울이랑도 가깝고 병원이며 마트, 장이 서는 시내도 지척이라 살기가 괜찮거든요. 한동안 집이 비어 낡긴 했어도 수리하면 안사돈 지내시기 충분하다 생각돼서요. 창민인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저를 번쩍 들어 안더라고요. 이 녀석 지 엄마 나이도 있고 번쩍 안는데 어지러워 혼났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발그레해지더니 좋아서 웃고요. 하루 날 잡아 안사돈을 모시고 제 친정 동네를 갔습니다. 놀러 가는 것처럼 아무 말 안 하고 갔는데 소녀처럼 좋아하시더라고요. 앞마당에 작게 텃밭도 가꿀 수 있고 공기 좋고 경치 좋은 동네라 마음도 편하실 거고 거기서 지내시면 참 좋겠다는 확신이 들었죠. 전 안사돈께 여기서 사셨으면 좋겠다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살기 좋은 동네고 병원도 있고요. 마음 내키면 서울도 금방 갈 수 있는 거리라 딸내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친정엄마 혼자 사시던 곳이라 생판 남한테는 주기 싫다고 안사돈이 사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안사돈은 처음에는 극구 사양을 하셨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오래 설득하고 사위가 올수리까지 해가며 밀어붙이니까 나중에는 항복하셨죠. 술이 끝난 뒤에 가보니까 창민이가 실력 발휘를 제대로 했더라고요. 도배장판 새로 하며 문지방도 없애고 화장실도 깨끗하게 수리해 놓으니까 완전히 딴집 같았습니다. 집들이 하시며 손수 음식을 해주셨는데 손맛이 어찌나 좋으신지 배 터지게 먹고 기분이 저도 참 좋았네요. 전 안사돈이랑 친구하기로 했어요. 동생이랑 같이 가끔 놀러 갑니다. 같이 호박 따서 전도 부쳐 먹고 가을엔 밤 따서 삶아 먹고 아주 재미가 쏠쏠해요.
지천에 과수원도 있으니 안사돈 좋아하는 과일도 실컷 드실 수 있고요. 떨어진 과일 주워다가 잼도 만들어 먹는 재미도 크네요. 우리 큰며느리는 아주 공짜에는 눈이 밝아요. 이런저런 자격증 몇 년째 따기만 하더니 바리스타 자격증인가 뭔가로 아파트 상가에 조그맣게 카페를 하나 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내놓을 디저트에 쓴다면서 잼을 엄청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꽁으로 가져가냐고 농담하니까 병아리 눈물만큼 돈을 주긴 주대요. 이 많은 잼들을 어떻게 드시게요?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안 먹으면 아깝잖아요. 그쵸? 엄청 맛있는데 묵히기도 아깝고요. 제가 카페에서 디저트에 쓰면 이래저래 좋잖아요. 동서, 그래도 되지? 어르신, 제가 팔아드려도 되죠? 또 뭐 없어요? 제가 팔아드릴게요. 저 장사 되게 잘해요. 창고를 홀딱 뒤집어 놓고 가는데 그냥 눈 감아줬습니다. 큰며느리 가벼운 데는 있어도 성격이 모난 데는 없으니까요. 둘째 며느리는 침착하고 신중하고 그렇게 또 균형이 맞는 거 아니겠어요? 안사돈 거기서 지내시며 건강하시고 우리 둘째 며느리도 속 편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참, 안사돈 집 문제 해결되고 한 3개월 지났나? 창민이가 신나서 전화를 해왔어요.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기다리던 소식이었죠. 저도 모르게 두 손을 모으게 되더라고요. 감사하다고 연신 읊조렸습니다. 창민이 지 인생 재미있게 사느라 자식 욕심 안 낼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전 며느리가 얘기해 줄 때까지 꾹 참고 기다렸다가 임신 초기 지나서 크게 축하해 줬습니다. 애들은 출산 전에 이사할 집 알아보러 다니고 있어요. 제가 모자란 돈은 보태주겠다고 괜찮은 집 잘 구해보라고 격려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둘째 내외 괜찮다고 자기들끼리 해결하겠다고 저 입도 뻥끗 못하게 하네요. 하지만 저도 이번엔 포기 못해요. 지난 일들 되돌아보면 세상 참 요지경이다 싶습니다. 똑같은 땅 밟고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다들 어쩌면 그렇게들 다른지요. 먼저 세상 떠난 남편처럼 무조건 아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깥 사돈처럼 모을 새 없이 다 써버려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둘째 내외만 봐도 그래요. 창민이는 소금보다 더 짠 아버지 보고 현재를 즐기자는 마인드로 사는데 며느리는 그 반대로 노후를 위해 악착같이 모으려고 하잖아요. 제가 이날 이때까지 살아보니까 분명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손안에 쥔 돈을 다 쓰고 살면 분명히 후회한다는 것과 노후에 돈이 없으면 비참하다는 것, 이건 부정할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래도 쓸 때는 쓰면서 사람답게 살아야겠죠. 이 균형을 맞추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명품 하는데 이것도 한 소리 좀 하고 싶네요. 사람이 명품이어야지 명품 가방이니 옷이니 하는 것도 어울리는 거지. 사람 됨됨이가 아닌데 거중만 명품으로 치장한다고 뭐가 되나요? 그런 의미에서 전 요새 명품 가방을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인성, 외모 다 갖춘 우리 작은 며느리한테 선물하게요. 아, 큰 며느리한테는 굳이 얘기 안 했어요.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미리 알 건 없겠다 싶어서요. 그 이유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사연 여기서 마치려고 해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